그날 밤 나는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말이죠. 18살이었고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는데 세상은 이미 나를 혼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날 참아야 할 건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한 아이가 조용히 버텨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도 따뜻한 행운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2월의 밤비는 차가웠습니다. 고시원 복도에 서 있던 나는 내 짐이 든 검은 비닐봉투 2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방문 앞에 내던진 것들이었죠. 옷가지 몇 벌, 공업고등학교 교과서, 할머니가 남기신 낡은 손목시계,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닐봉투가 젖어가고 있었어요. 빗물이 스며들면서 안에 든 옷가지도 축축해지고 있었죠. 나는 그걸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손을 뻗어 주울 힘도 없었어요. 이준호 학생, 3개월치 밀렸어. 더는 못 기다려줘.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딱하다는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사무적이고 냉정한 통보였죠. 그의 뒤로 다른 고시원 입주자들이 문틈으로 슬쩍슬쩍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시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여긴 자선단체 아니야. 주인 아저씨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 내가 인정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 방 비워야 다른 사람 들어오고 그래야 월세가 들어와.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깔려 있었어요. 오래된 형광등이라 깜빡거렸습니다. 불안정한 빛이 벽을 타고 흔들렸죠. 나는 비닐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무거웠어요.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죠. 1층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과 함께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의 비는 눈처럼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밖으로 나서자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는 계속 내렸어요. 18살 겨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나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빚을 지고 집을 나갔죠. 기억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진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그저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라고만 하셨죠. 어릴 때는 궁금했어요. 왜 아빠는 없는 걸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학교에 오는데 왜 나는 할머니 손만 잡고 다니는 걸까? 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할머니는 낡은 여관에서 청소 일을 하며 나를 키웠습니다. 행복여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벽지가 뜯겨 있고 복도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죠. 하지만 여관 주인은 60대 할머니를 고용했습니다. 인건비가 싸서였어요. 월급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죠. 월세 40만 원에 공과금 10만 원, 식비와 교통비를 빼면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할매는 괜찮아. 네가 밥만 잘 먹으면 돼.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할머니 일터에 가끔 찾아갔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면 여관에 들러 할머니를 기다렸죠. 복도 구석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으면 할머니가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가셨어요. 준호야,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는 여관 뒤편 구멍가게에서 컵라면을 사오셨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서 호 불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컵라면 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장 따뜻한 맛이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갈 수 없었어요.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대학 갈 돈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하셨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산업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기계과. 손재주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고장난 물건을 뜯어보고 고치는 걸 좋아했죠. 할머니네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드라이버로 분해해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시계가 멈추면 뒷뚜껑을 열어 태엽을 확인했어요. 준호야, 내가 기술자 되면 할매가 제일 자랑스럽겠다. 할머니는 내가 산업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습니다. 겨울이었는데도요, 찬 것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자꾸 웃으셨어요.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죠. 왜 우세요, 할머니? 아니야, 그냥 기뻐서 그래.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제에 짓무른 피부, 굳은 살, 갈라진 손톱, 그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나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기술자가 되겠다고.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할머니 일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그게 내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초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여관 복도에서 청소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했죠. 여관 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병원으로 갔어, 빨리 와. 수업 중이었습니다. 선생님께 급히 말씀드리고 학교를 뛰쳐나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요. 빨리 좀 가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응급실 앞에서 여관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요? 지금 안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셔.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손자입니다. 환자분이 폐렴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고령이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그 말이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하루에 한 번, 10분만 가능했죠.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봤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찍혀 나왔고 여러 개의 선이 할머니 몸에 연결되어 있었죠. 할머니.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12월 5일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숨을 쉬는 것도 잊었죠. 그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죠.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했어요. 여관 주인이 약간의 도움을 주셨고 동네 이웃 몇 분이 조문을 오셨죠. 할머니가 청소하던 여관 직원들도 왔습니다. 다들 좋은 분이셨는데라고 말했어요. 나는 상주 완장을 찼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에게 절을 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모실 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멍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할머니 명의의 통장에는 13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장례 비용으로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화장비, 납골당비, 꽃값, 음식비 계산해보니 그게 최소였죠.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사망 보조금 200만 원이 나왔어요. 총 230만 원.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학교 행정실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기숙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담당 선생님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기숙사는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시설 아동 내 경우는 해당이 안 돼. 하지만 저 혼자예요. 보호자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성년이 아니지만 조부모 사망은 별도 지원 대상이 아니야.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럼 시청 복지과에 가서 상담 받아봐. 여기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선생님도 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시청 복지과에 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죠.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상담사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게 됐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상담사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나이가 18이면 만 18세 미만이어야 청소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 사망의 경우 사망 보조금 외에는 별도 지원이 어렵네요. 그럼 저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세요. 자산조사 후에 판정이 나올 거예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았어요.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걸. 할머니 통장에 남은 돈, 보조금 그게 자산으로 잡힐 테니까요. 월세방을 구하기엔 돈이 너무 적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게 최저였죠? 보증금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고시원 방은 좁았습니다. 한 평 남짓 2m 공간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침대는 매트리스가 푹 꺼져 있었고 책상은 낙서로 가득했어요. 창문은 없었습니다. 환기는 폭도 쪽 문틈으로만 됐죠. 공용 화장실, 공용 부엌. 샤워실은 한 층에 2개뿐이었어요. 아침마다 줄을 서야 했죠. 부엌은 더러웠습니다. 냉장고에는 이름 없는 음식들이 썩어가고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기름때로 끈적였어요. 월 35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포함이라고 했지만 수도세와 전기세는 별도였어요. 계산해보니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갔죠. 나는 보조금으로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4,500원, 컵라면 1,200원, 할인 김밥 2,000원. 하루에 한두 끼로 버텼죠.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학교 급식, 저녁은 편의점에서 때웠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늘 허기가 졌죠. 학교는 계속 다녔어요. 결석하면 안 됐습니다. 졸업장이 없으면 취직도 못하니까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칠판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죠. 눈이 피곤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고시원은 시끄러웠어요. 밤 11시가 넘으면 옆방에서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엔 아래층에서 고함 소리가 났죠. 누가 술 먹고 떠드는 소리였어요. 잠들려고 하면 폭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면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야, 밥 먹었니? 준호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준호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 들릴까봐 부끄러울까봐.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실습 시간엔 손이 떨렸습니다. 자꾸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드릴로 구멍을 뚫다가 손이 미끄러져 책상에 상처를 냈어요. 선생님이 혀를 찼습니다. 이준호, 정신 차려 이러다 다친다. 죄송합니다. 친구들은 물었어요. 준호야, 요즘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안색도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5kg 빠졌어요. 교복이 헐렁했죠.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많이 말랐다. 밥 좀 먹어. 응,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돈이 바닥났어요. 보조금 200만 원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월세 35만 원, 관리비 5만 원, 밥값 20만 원, 교통비 5만 원, 통신비 3만 원, 기타 비용 2만 원. 계산해보니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갔죠. 2달 반이면 끝이었습니다. 석 달 차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 좀 늦춰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 언제 낼 건데? 다음 달엔 꼭 낼게요. 다음 달엔 무슨 돈으로? 일자리를 구할게요. 주인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 지난달에도 했잖아. 한 달만 더 기다려줄게. 그 다음엔 정말 안 돼. 감사합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었어요. 준호야,
여기 조립 공장인데 방과 후에 4시간 정도 일할 수 있대. 시급은 최저보다 조금 낮지만 학생 신분이니까 이해해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선생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공장은 학교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공단 지역이었어요.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공기엔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죠. 만석 정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 부품을 조립하는 곳이었어요.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부속 기계 소음이 시끄러웠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죠.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년 아저씨들이었습니다. 50대, 60대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사장 정만석은 50대 남자였어요.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붉었죠.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왔다고? 이리 와봐.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일은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기선 딴청 피우면 안 돼. 불량 나오면 내 책임이야, 알겠어? 첫날부터 경고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 시급은 7,000원, 하루 4시간 주 5일이면 한 달에 대충 6,070 정도 나올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일 열심히 해. 일은 단순했지만 고됐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품이 흘러나오면 그걸 받아서 나사를 조이고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었죠. 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반복했어요. 서서 일했습니다. 의자는 없었어요. 서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사장의 말이었죠. 손가락에 쥐가 났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다 보면 손목이 저렸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급 7,000원, 하루 4시간이면 28,000원, 한 달이면 70만 원 정도였죠. 그걸로 고시원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학생 학교 다녀? 네, 공고 다닙니다. 그래? 힘들지? 괜찮습니다. 여기 사장 좀 까칠해, 조심해. 네. 아저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10년째야. 원래 다른 데 다녔는데 정리해고 당해서 여기 왔지. 나이 들면 갈 데가 없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날 사장은 봉투를 건넸어요. 수고했어.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었습니다. 사장님, 70만 원 아니었나요? 사장이 말했어요. 세금 떼고 식대 떼고 그게 남는 거야. 식대요? 저 밥 안 먹었는데요. 공장 운영비야. 다들 내는 거야. 불만 있어?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끝이었으니까요. 아니요. 그래, 다음 달부터 잘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났죠? 드드득 하는 소리. 기계가 고장 난 거였어요.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뭐야, 왜 멈췄어? 직원들이 기계를 점검했어요. 벨트 안쪽에서 부품 수백 개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불량이었죠? 기계 점검을 제대로 안 한 탓이었어요. 사장은 화를 냈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 기계 담당이었어? 아저씨 한 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돼? 이거 손해 누가 감당해? 납품 못하면 계약 파기야. 당장 나가. 아저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시 잘할게요. 안 돼. 나가. 그때였습니다. 사장이 나를 봤어요. 이준호, 너 어제 야간 점검했지? 예? 아니요, 전 낮 시간만 일했는데요. 아니야, 기록부에 내 이름 있어. 여기 봐. 사장이 기록부를 들이밀었습니다. 정말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준호 마이너스 야간 점검 완료. 하지만 그건 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전 정말 안 했어요. 이거 제 글씨 아니에요. 뭐? 내 글씨 아니면 누구 글씨야? 여기 내 이름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야간에 일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 끝나고 4시간만 일했죠. 저녁 7시면 끝났습니다. 기록부를 조작한 거였죠. 사장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였습니다. 미성년자니까 법적 책임도 덜하고 항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장님, 전 정말 안 했어요. 닥쳐.
내가 했든 안 했든 책임은 내가 져 알겠어?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담배 냄새로 가득했어요. 너 지금 월세 밀렸다며? 여기서 잘릴 거야? 아니면 입 닥치고 넘어갈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잘리면 끝이었습니다. 다시 월세를 못 내고 고시원에서 쫓겨나고 거리로 나가야 했죠.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장은 비웃었죠. 그래, 착하네, 똑똑하잖아. 옆에서 지켜보던 아저씨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나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준호, 오늘부터 나오지 마. 월급은 사고 책임으로 공제야. 뭐라고요? 못 들었어? 내가 사고 낸 거 책임지는 거야. 하지만 전 안 했다니까요. 증거 있어? 기록부에 내 이름 있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도에 서서 공장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달 동안 일한 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로요. 이준호 학생, 이번 달도 못 내는 거지? 네, 그럼 나가야지.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른 일자리 구할게요. 안 돼, 더 기다릴 수 없어. 나도 손해야. 제발요. 학생, 제발은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 주인 아저씨는 내 방문을 열고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내 물건 다 챙겨.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으면 경찰 불러. 검은 비닐봉투 2개.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빗속에 서서 나는 갈 곳을 생각했습니다. 친구 집, 민폐였어요. 학교, 야간엔 문을 닫았죠. 쉼터,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PC방, 돈이 없었어요. 찜질방, 입장료가 없었습니다. 비닐봉투를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발이 젖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거리는 어두웠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죠. 나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애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사장이 했던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차갑고 나는 혼자였어요. 18살 겨울. 나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비가 옷 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추웠습니다. 2월의 밤 공기는 뼈를 시리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들, 연인들, 퇴근하는 직장인들,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어요. 아니, 봤을 수도 있지만 못 본 척했죠. 벤치에 앉아 젖은 비닐봉투를 껴안고 있는 18살 소년. 불쌍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성가신 존재였을까요? 자정이 지나자 공원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깔려 있었어요. 나는 벤치에 누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받이가 있어서 제대로 눕지 못했죠. 몸을 웅크려 누웠어요. 춥고 불편하고 무서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요?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경찰차가 지나갔습니다. 순찰하는 경찰이 나를 봤어요.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내렸죠. 학생, 여기서 뭐해? 그냥 있습니다. 집은? 없습니다. 경찰은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심해라고만 하고 떠났죠. 나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사흘을 공원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갔어요. 제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제 왜 결석했어?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수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죠. 머리는 기름기로 떡졌고요. 점심시간 급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2그릇을 먹었어요. 배식하는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루 유일한 밥이었으니까요. 방과 후엔 도서관에 갔습니다.
따뜻했어요. 책상에 엎드려 잤죠. 사서 선생님이 깨우기 전까지 학생, 여긴 자는 곳이 아니야. 저녁이 되면 다시 공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1,500원 지갑에 남은 돈은 10,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비가 또 왔습니다. 공원 벤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기침이 나왔죠.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야 해. 비닐하우스를 발견했습니다. 공원 뒤편, 공터에 있던 낡은 비닐하우스였어요. 농사 짓던 곳인지 안에는 화분과 도구들이 널려 있었죠. 하지만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비닐 바닥에 누워서요. 바람이 세게 불면 비닐이 펄럭였습니다. 찢어질 것 같았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더 빠졌어요.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기침은 계속됐고 머리가 아팠죠. 학교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갈 힘이 없었어요. 그날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2월 말 봄비처럼 쏟아지는 비였어요. 천둥이 쳤고 번개가 번쩍였죠. 비닐하우스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빗물이 새어 들어왔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냥 걸었어요. 비를 맞으며 목적지도 없이 1시간쯤 걸었을까요? 공단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공장 다니던 곳 근처였어요. 회색 건물들, 컨테이너, 창고들, 그리고 폐차장이 보였습니다. 대성 폐차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넓은 공터에 고철더미와 부서진 차들이 쌓여 있었죠. 철조망 울타리가 있었지만 한쪽이 뜯겨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폐차장 구석, 컨테이너 밑에 공간이 있었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죠. 낡은 천막이 덮여 있었고 안에는 누군가 쓰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담요 하나, 플라스틱 박스, 깡통들. 누가 여기 살았나?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거친 얼굴의 남자였어요. 머리는 백발이었고 수염이 덥수룩했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철 막대기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내 자리야.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나는 움찔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금방 나갈게요. 일어나려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비 많이 맞았네. 얼마나 헤맸어? 일주일쯤요. 일주일?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학생 아냐? 네. 집은? 없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철 막대기를 내려놨어요. 들어와. 비 그치면 나가. 네? 들어오라니까. 나는 다시 컨테이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도 따라 들어왔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앉을 수는 있었죠. 남자는 담요를 건넸습니다. 몸 닦아 젖은 채로 있으면 병난다. 감사합니다. 담요는 낡았지만 따뜻했어요.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밖을 바라봤죠. 빗소리만 들렸어요. 이름이 뭐야? 이준호입니다. 준호. 남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한우식이야.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나는 컨테이너 밑에서 잠을 잤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니 한우식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식은 폐차장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고철을 줍고 있었죠. 구리선, 알루미늄 캔, 철판 조각들. 일어났어?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됐어? 밥 먹었어? 아니요. 우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빵이었어요. 이거 먹어. 편의점에서 샀어. 괜찮습니다. 저 안 배고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거짓말 티 나 먹어. 우식이 빵을 건넸습니다. 나는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빵을 뜯어 먹었습니다. 단팥빵이었어요. 달고 부드러웠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식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나 따라올래? 고철 주우면 돈 돼. 그거로 밥 사 먹을 수 있어. 제가 도와드려도 돼요? 혼자보단 둘이 낫지. 그날부터 나는 우식을 따라다녔습니다. 우식은 고철을 주우며 살았습니다.
폐차장 안팎을 돌아다니며 쓸만한 것들을 찾았어요. 구리선이 제일 비쌌죠? 1kg에 10,000원, 알루미늄 캔은 1kg에 1,000원, 철판은 킬로그램당 500원. 이거 봐, 구리선은 이렇게 겉을 벗겨야 해. 그래야 무게가 줄어. 우식이 가르쳐 줬어요. 여기 이 차 라디에이터에 구리가 있어 조심히 빼내야 해. 손재주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공고에서 배운 기술을 썼어요.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부품을 분해하고 쓸만한 것을 골라냈죠. 오,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학교에서요. 공고 다녀? 네. 우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 하루 종일 일하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벌었어요. 우식은 그 돈으로 밥을 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라면, 빵 둘이 나눠 먹었죠. 많이 먹어, 젊은 애가 굶으면 안 돼. 우식은 늘 나에게 더 많이 줬어요. 아저씨는 안 드세요? 난 괜찮아. 나이 먹으면 적게 먹어도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식도 배고팠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식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묘한 익숙함이었습니다. 우식의 말투.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조심해, 다쳐. 밥 먹었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우식의 손.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혔죠? 왼손 검지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낡은 흉터였어요. 오래된 것 같았죠. 그리고 우식은 작은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에요. 낡았지만 반짝였어요. 아저씨, 그 반지. 응? 언제부터 끼셨어요? 오래됐지, 젊었을 때부터. 우식은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안 팔았어. 나머지는 다 팔았는데. 왜요? 아내가 준 거야, 유일하게 남은 거. 우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내분은? 오래전에 죽었어. 그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익숙함. 이 따뜻한 느낌. 왜일까요?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내 비닐봉투 옆에 무언가 놓여 있었어요. 깨끗한 수건과 비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식이 대답했습니다. 씻어 목욕탕 가긴 돈 아깝지만 수도에서라도 닦아야지. 감사합니다. 그날 폐차장 구석 수도에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개운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청결함이었죠. 우식은 내 교복도 빨아줬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더러우면 안 되지. 학교는 다녀야 해. 아저씨, 왜 이렇게까지? 그냥 젊은 애가 망가지는 거 보기 싫어서. 우식이 말을 이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있었어.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별거 아냐, 옛날 일이야. 우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컵라면을 끓였어요. 우식이 가스버너를 꺼내서 물을 끓였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같이 먹자. 네.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뜨거웠고 맛있었어요. 우식은 계란도 넣어줬죠. 계란은 영양이 좋아. 내가 먹어. 아저씨도 드세요. 난 됐어. 넌 성장기잖아. 우식은 자꾸 나를 챙겼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그저 남이었는데.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밑에 누워 있는데 우식도 깨어 있었어요. 잠 안 와? 네, 아저씨는요?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식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정말 없어? 할머니가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저씨는요? 우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없어. 다 잃었지. 어떡해요? 내 잘못이야. 내가 망쳤어. 우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이 있었어. 착한 아이였는데 내가 빚을 져서 그 애가 고생했지. 결국 떠났어. 연락도 끊었고. 찾아보셨어요? 찾았지, 몇 년 동안. 근데 안 보이더라. 아마 나를 싫어할 거야. 우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벌 받는 거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저씨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더 물을 수 없었어요. 우식은 돌아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우식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우식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익숙하다는 것을 넘어서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우식이 고철을 나르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아씨, 피가 났어요. 나는 얼른 수건을 가져왔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런 거야 자주 있지. 우식은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나는 우식의 왼손을 자세히 봤어요. 검지 손가락에 있는 흉터. 길고 깊은 흉터였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죠.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거? 옛날에 공장에서 다쳤어, 젊었을 때. 공장이요? 나도 기계 만지는 일 했었거든. 기계. 공장. 왼손 검지의 흉터.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도 손재주가 좋았어. 공장에서 일했는데 손을 다쳤지 왼손에 흉터가 있었어.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연일까요? 며칠 후 우식이 잠든 사이 나는 그의 물건들을 보게 됐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바람에 플라스틱 박스가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죠. 나는 그걸 주워 담으려 했어요. 그때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발해 있었죠.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우식이었어요. 젊었을 때의.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내인가? 그리고 아이. 남자 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죠.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5년 재훈이 5살. 재훈.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끔 중얼거리셨던 이름이었습니다. 재훈이 그놈이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재훈. 우식의 아들. 그렇다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호야, 뭐해? 우식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진을 떨어뜨렸죠. 아, 죄송해요. 박스가 넘어져서. 우식은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옛날 사진이야. 가족이세요? 응, 아내랑 아들. 우식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제 없는 사람들이야. 죄송합니다. 괜찮아. 하지만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재훈. 그 이름. 할머니가 말씀하신 사람. 내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우식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코를 골았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고 맑았죠. 별이 보였습니다. 폐차장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부서진 차들이 달빛 아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고요했죠. 폐차 트럭 옆을 지나가는데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트럭 바퀴 아래였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보니 낡은 지갑이었어요.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닳았죠. 우식의 것일까요? 주워들었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지폐가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같았어요. 우식과 그의 아내. 두 번째 사진. 어린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젊은 우식이 자전거를 잡고 있었죠. 세 번째 사진. 학생 시절의 남자아이 중학생쯤 되어 보였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죠. 네 번째 사진. 성인이 된 남자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노년의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남자는 네 번째 사진의 그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할머니였습니다. 젊었지만 분명 내 외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아이.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파란색 멜빵 바지. 나는 알았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진이 집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던. 이게 내가 2살 때야, 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아버지, 이재훈, 우식의 아들, 그리고 여자는 외할머니.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걸까요? 아버지가 집을 떠나기 전, 내가 2살 때, 할머니와 아버지와 나 셋이 함께 찍은 사진.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을 봤어요. 글씨가 있었습니다. 준호 돌잔치 1998년. 준호. 내 이름. 이 사진은 우식이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우식은 이 사진을 알고 있었어요. 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우식의 아들 이름은 재훈. 내 아버지 이름도 이재훈. 우식은 아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빚 때문에 아들이 떠났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갔어. 할아버지가 빚을 만들었거든. 할아버지. 우식. 한우식. 이 사람이 내 친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우식은 나를 알아봤어요. 폐차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름이 뭐야? 이준호입니다. 준호. 그때 우식의 목소리가 떨렸었죠. 우식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손자라는 걸.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지갑을 들고 컨테이너로 돌아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을 때 우식은 깨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산책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폐차 트럭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우식은 담배를 끄고 지갑을 받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사진 속의 아이가 저예요, 맞죠? 우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그럼 아저씨는 내 할아버지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응. 왜 말 안 하셨어요? 우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말할 자격이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내 잘못 때문에 재훈이가 집을 떠났고 너희 할머니가 너를 혼자 키웠지 다 내 탓이야. 우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았어. 너희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여기 나타났어.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준호라고 이름을 말했을 때, 얼굴을 봤을 때. 우식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어요. 내가 2살 때 찍은 그 사진. 너무 닮았어, 재훈이랑. 그리고 내 얼굴도 기억났어. 이 사진 속 그대로 자란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었어, 매일.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말해. 나는 가족을 버린 사람인데.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우식도 울었습니다. 우식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야. 나는 공장에서 일했어. 기계공이었지. 월급은 적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순 있었어. 우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 사업을 하고 싶었어. 친구가 말했거든. 우식아, 우리 같이 기계 부품 사업 하자. 돈 벌 수 있어. 나는 믿었어. 그래서요? 대출을 받았어. 큰 돈이었지. 5천만 원. 그때는 엄청난 돈이었어. 집을 담보로 잡았어. 우식은 담배를 또 꺼냈습니다. 사업은 망했어. 6개월 만에 친구는 돈을 들고 도망갔고 나는 빚쟁이들한테 쫓겼지. 그때 아버지는요? 재훈이는 20살이었어.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를 그만뒀어. 나 때문에 공장에 취직해서 빚을 갚으려고 했지. 우식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재훈이를 괴롭혔어. 아들 대신 갚으라고 때리기도 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재훈이가 떠난 거야. 어느 날 아침 쪽지 하나 남기고 아버지, 전 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우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찾아다녔어. 몇 년 동안. 근데 못 찾았어. 그러다 들었어. 재훈이가 결혼했다고, 딸을 만났다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게 접니까? 응,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친구를 통해서 그때 사진도 받았어. 이 사진. 우식은 돌잔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너를 재훈이를. 근데 갈 수 없었어. 나는 빚도 못 갚고 노숙자 신세였으니까. 그 다음엔요? 그 다음은 몇 년 후에 들었어. 재훈이가 또 도망갔다고 빚 때문에. 그리고 내 엄마가 죽었다고. 우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빚을 안 줬으면 재훈이도 안 도망갔을 거야. 너희 가족도 행복했을 거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굶고 있을 때, 얼어 죽을 뻔했을 때 할아버지가 살려주셨어요. 우식은 울먹였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속죄야. 내 손자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할아버지. 나는 우식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식도 나를 껴안았어요.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폐차장 한가운데서, 고철더미 사이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울음이 멈췄을 때 밤은 깊어 있었습니다. 우식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제대로 못해줘서. 괜찮아요.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되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다닐 수 있어요. 할아버지랑 함께면. 우식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훈이를 찾아야 해. 내 아버지를. 아버지요? 응, 어디 있는지 몰라도 찾아야 해.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해봐야지. 우식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너 제대로 된 곳에서 살아야 해. 이런 폐차장 말고. 어떡해요? 방법이 있어. 폭지센터 같은데. 너 미성년자잖아.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나는 괜찮아.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우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이제는 숨지 않을게. 달빛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희망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우식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나랑 갈 데가 있어. 어디요?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거기 가면 도움받을 수 있어. 센터는 시내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어요. 3층 건물이었죠. 희망 나눔 청소년 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식은 문 앞에서 주춤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왜요? 같이 들어가요. 나는 좀 그래. 노숙자가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할아버지도 가족이에요. 같이 가야 해요. 나는 우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복도였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희망, 용기, 내일 그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이름표에 김다영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김다영은 우리를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고시원에서 쫓겨난 것, 공장에서 당한 일, 거리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난 것. 김다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다영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도와드릴게요. 김다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학생,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태죠? 네. 할아버님은 후견인 등록이 되어 있으신가요? 우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선 후견인 등록부터 해야겠어요. 그리고 준호 학생은 청소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주거 지원, 생활비 지원,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 상담도 가능하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김다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본 상담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올게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런 일이 제일이에요. 김다영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도 함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온 변호사 이승현입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준호 학생 건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공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거 맞죠? 네. 임금도 못 받으셨고요. 네. 그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내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규정도 어겼고 임금 체불도 명확하니까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밀린 임금과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이승현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과 준호 학생의 관계를 법적으로 등록해야 해요.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우식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노숙자인데. 가능합니다. 혈연관계가 증명되면 돼요. 주민등록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텐데요. 복구할 수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승현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단 할아버님도 신분부터 회복해야 해요. 그래야 손자분을 제대로 돌볼 수 있으니까요. 우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일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다영의 도움으로 우리는 임시 거처를 얻었어요. 센터에서 지원하는 임시 주거시설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죠.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간이 부엌이 있었어요. 폐차장보다 천국이었습니다. 준호야, 여기 정말 우리가 살아도 되는 거야? 우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할아버지 김다영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6개월 동안 살 수 있대요. 6개월. 그동안 할아버지 신분도 회복하고 제가 학교도 다시 다니고 그러면 다른 곳도 구할 수 있을 거래요. 우식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죠. 침대도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도 있었어요. 준호야. 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제가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 우리는 짐을 풀었습니다. 검은 비닐봉투 2개.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 나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가까이 결석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이준호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내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많이 야위었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거리에서 지낸 것, 할아버지를 만난 것. 선생님은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학교에서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일 아냐.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선생님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힘들어도 학교는 끝까지 다녀야 해.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어. 기술이 있잖아. 네, 선생님. 공장 일은 어떻게 됐어? 임금 받았어? 소송 중이에요. 잘했어. 부당한 건 끝까지 싸워야 해. 선생님은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학교에 다녔어요.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실습도 열심히 했죠. 친구들이 물었어요. 준호야, 어디 갔다 왔어? 연락 안 되던데. 집에 일이 좀 있었어.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식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재훈이 내 아버지 소식을 들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김다영 선생님이 찾아줬어. 노숙인 시설에 있대. 아버지가 노숙인 시설에요? 응, 파산하고 갈 곳이 없어서 3년 전부터 거기 있었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하지만 우식의 아들이기도 한 사람. 만나러 갈 거야? 우식이 물었습니다. 가야죠. 가족이잖아요. 그래, 같이 가자. 시설은 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사회복지사가 맞아주었습니다. 이재훈 씨 면회 오셨죠? 네,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는 면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야윈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죠. 하지만 눈이 익숙했어요. 사진 속의 그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우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훈아, 나야. 아버지 어떡해? 아버지는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울었습니다. 우식도 울었어요. 재훈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도망쳤어요. 아니야, 내 탓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나를 봤어요. 너는? 아버지. 준호야? 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괜찮아요. 나는 다가갔습니다. 나를 버렸던 이유를 묻지 않겠어요.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아버지로서. 아버지도 힘드셨잖아요. 할아버지 빚 때문에, 엄마 때문에. 저도 이제 알아요. 준호야. 같이 살아요, 우리 셋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식이 말했습니다. 재훈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네, 아버지. 3대가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도 함께였어요. 시설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살기로 했죠. 좁은 방이었지만 셋이 앉으니 따뜻했습니다. 우식이 말했습니다. 재훈아, 준호야, 들어라. 네, 할아버지. 우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편안해. 너희 둘을 다시 만났으니까. 할아버지. 준호야, 내가 기술을 배우고 있다며? 네. 잘했어. 계속 열심히 해. 기술이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네. 재훈아, 너도 다시 일어서야 해. 아직 젊잖아. 네, 아버지. 우식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살아가는 거야. 이젠 나 대신 내가 살아가라.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이야. 우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나는 이상한 기분에 잠을 깼어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도 깼어요. 아버지. 우리는 119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고령에 무리를 많이 하셨나 봐요.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손에는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내가 준 그 반지. 그리고 지갑 속에는 우리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보며 떠났어요.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센터 사람들이 왔어요. 김다영 선생님, 이승현 변호사, 담임 선생님,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영정 사진은 폐차장에서 찍은 것을 썼습니다.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거친 작업복을 입고 고철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와 아버지는 나란히 서서 절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괜찮아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럴까? 네, 우리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모실 때 나는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될게요.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장례를 치른 후 우리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았죠.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라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너는 학교에만 집중해. 아버지는 알아서 할게.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경비일이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정직한 일이었죠. 준호야, 오늘 첫 월급 받았어. 아버지는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로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거. 아버지, 너무 오래 못 해준 것 같아서 이제라도 하고 싶어. 우리는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중국집이었어요. 짜장면과 탕수육, 그게 전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나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중상위였어요. 실습 성적은 최상위였죠. 졸업식 날 아버지가 왔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 우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졸업했어요. 이제 취직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졸업 후 나는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했어요. 작은 정비소였지만 기술을 배울 수 있었죠.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준호야, 잘하네. 손재주가 좋아. 감사합니다. 계속 배워. 나중엔 독립할 수도 있을 거야. 독립. 내 정비소. 꿈이 생겼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21살이 됐어요. 정비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도 땄죠. 월급도 올랐습니다. 200만 원. 저축을 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술도 끊었어요. 3년째 단주 중이었죠. 준호야,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네. 어느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 독립하려고요. 독립? 제 정비소를 차릴 거예요.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돈은 어떻게? 3년 동안 모았어요. 그리고 대출도 좀 받고. 준호야, 할아버지가 계셨던 그 폐차장 있잖아요. 거기 다시 열려고 해요. 폐차장을? 네, 거기를 정비소로 만들 거예요. 희망차 공방이라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같이 해요, 아버지. 나는 기술이 없는데. 배우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6개월 후 희망차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폐차장을 리모델링 했어요. 컨테이너는 사무실로 만들었죠. 작업장은 깨끗하게 정리했고 장비도 샀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희망차 공방 마이너스 자동차 수리 및 청소년 기술 교육. 청소년 기술 교육. 그게 핵심이었어요. 나는 김다영 선생님과 협력했습니다. 다영 선생님, 거리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네, 저도 거리에서 지냈었잖아요. 기술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김다영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청소년들을 연결해 줄게요. 한 달 후 첫 학생이 왔습니다. 16살 소년이었어요. 집을 나와 거리에서 지내고 있었죠. 이름이 뭐야? 민수. 나는 준호야, 형이라고 불러. 네. 기술 배우고 싶어? 모르겠어요. 저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나는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거리에서 지낸 이야기, 할아버지를 만난 이야기.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듣더니 말했습니다. 형도 그랬어요. 응, 그래서 너를 도와주고 싶어. 고마워요. 그날부터 민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드라이버 쓰는 법, 타이어 교체하는 법, 엔진 점검하는 법. 민수는 빨리 배웠어요. 손재주가 있었죠. 형,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하고 있어. 6개월 후 민수는 정비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도 받았어요. 형, 처음 받는 월급이에요.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형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민수 이후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지훈이는 17살이었어요. 형, 저는 중학교도 중퇴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아, 나도 처음엔 몰랐어. 정말요? 응, 하나씩 배우면 돼. 지훈이는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처음으로 타이어를 혼자 교체했을 때 지훈이는 울었습니다. 형, 제가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처음으로 뭔가 해냈어요. 나는 지훈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지는 18살 소녀였어요. 여자도 배울 수 있어요. 당연하지, 기술은 성별이 없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 신경 쓰지 마, 내가 잘하면 인정받아. 은지는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됐어요. 전기 개통을 특히 잘했죠. 형, 저 나중에 전기차 정비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꿈이야, 할 수 있어. 1년 후 은지는 대기업 서비스 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취직 전날 밤 은지가 찾아왔어요. 형, 이거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야? 제 첫 월급이에요. 아직 안 받았지만 받으면 형한테 드릴 거예요. 아니야, 내가 써. 아니에요, 형이 저한테 공짜로 가르쳐 줬잖아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형이 더 고마워요. 형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5명, 10명,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아픔을 안고, 희망차 공방에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공방 한쪽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리는 공간이었어요. 사진이 걸려 있었죠? 폐차장에서 웃고 있는 할아버지. 그 옆에는 할아버지가 쓰던 공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드라이버, 녹슨 렌치, 할아버지의 작업 장갑. 그리고 그 금반지. 할머니가 주셨던 그 반지. 유리 상자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사진 아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도움받던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다. 한우식 할아버지를 기리며 마이너스 손자 이준호. 방문객들이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제 할아버지예요. 저를 구해주신 분이죠. 좋은 분이셨나 봐요. 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들에게 나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분이 나를 살렸어. 추운 겨울 폐차장에서. 아무 데가 없이 밥을 나눠주고 잠자리를 나눠주고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지.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아이들은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어요. 아버지도 가끔 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준호도 잘 크고 있고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 때, 매일 저녁 문을 닫을 때 할아버지께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새 학생이 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민수가 취직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는 공방에서 일했습니다. 기술 일은 못했지만 다른 일들을 했어요. 부품 주문, 고객 응대, 청소 정리.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기뻐. 저녁에는 둘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에서. 준호야, 오늘 고객 한 분이 그러시더라. 뭐라고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다고, 다른 정비소랑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따뜻하다고,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나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야. 가끔 아버지와 산책을 했습니다. 폐차장 주변을 걸으며.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해. 왜요?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내가 고생했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이제 됐어요. 우리 앞만 봐요.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내가 있어서. 저도요, 아버지.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지금 나는 25살입니다. 희망차 공방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청소년들을 돕는 곳으로. 아버지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어요. 가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거리 청소년 50명이 이곳에서 기술을 배웠어요. 그중 30명이 취직했고요. 10명은 전문학교에 진학했어요.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축복 같아요. 세상은 차갑습니다. 나를 고시원에서 쫓아낸 주인 아저씨, 나를 착취한 공장 사장, 모두 차가웠죠. 하지만 고철더미 속에서도 따뜻한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 김다영 선생님의 심장, 이승현 변호사의 심장, 그리고 이제 내 심장도. 나는 도움받던 아이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을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할아버지의 유산입니다. 따뜻함, 희망, 그리고 사랑. 오늘도 공방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아이가 들어와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기술 배울 수 있나요? 저는 돈이 없는데. 나는 할아버지처럼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이리 와 가르쳐 줄게.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정말요? 응, 나도 그렇게 배웠거든. 소녀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느낍니다. 할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시는 것을. 잘하고 있다, 준호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대신 웃으며 말합니다. 이름이 뭐야? 수진이요. 수진아, 반가워. 준호 형이라고 불러.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요? 응, 여긴 그런 곳이야.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족도 만드는 곳. 수진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햇살처럼 퍼졌어요. 세상은 차갑지만 우리는 따뜻할 수 있습니다. 고철더미 속에서도, 폐차장 한가운데서도 희망은 자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희망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나는 계속할 것입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는 일을, 이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그것이 할아버지께 드리는 나의 보답이니까요. 그것이 할머니께 드리는 나의 효도니까요. 오늘도 공방에서는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드릴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울립니다. 따뜻한 웃음소리, 희망의 소리. 그 소리가 계속되는 한 할아버지는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도 삶의 한 장면을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연 속 준호에게 따뜻한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낭독 극장이었습니다.